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녹화했던 것들과 연결은 아니지만 좀 다른 의미로 자산 가격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떤 것부터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산은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이 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리는 말일까요? 상황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자산 가격은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본주의와 화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통화량, 화폐의 가치는 영원히 하락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장기 추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은 명제이고 맞는 말인데, 중간에 하락하면서 화폐 가치가 어느 순간 일정 부분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거의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갖고 30년 동안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반대로 화폐 가치는 유지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그것을 100년이나 2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자산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다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중간에 덜 오르거나 내리지 않거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자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현상을 일부분 보일 수 있지만, 긴 시간으로 놓고 보면 통화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화폐 가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은 지금이 가장 싸다란 말이 맞다란 말이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작용 중에 가장 큰 것이 제가 볼 때 저출산과 결혼을 거부하는 현상인데요. 그러면 저출산은 영원히 될 것인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출산이 계속되면 정부는 어떤 현상을 일으킬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비슷했어요. 이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히 이민에 대해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일본조차도 겉으로는 이민을 받고 있지 않지만 외국인 체류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동자들 비자를 발급을 여러 형태로 해서 승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반감을 보면서 눈치를 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다 보니 외국인들 이민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체류증, 그다음에 노동 허가증 같은 걸로 대체를 해서 늘리는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자산 가격에 따라서 자산 가격은 지금이 가장 싸다, 그리고 과거는 더 쌌고 미래에는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더 이 현상이 맞는데, 왜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릴까요? 기본적인 것은 많이 아시겠지만 일자리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또 많고요. 그럼 인프라 투자를 보고서 많이 모이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해졌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노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농작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특히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에도 토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가 뭐였냐면 논농사를 할 수 있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토지였습니다. 쌀 수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서로 논농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벌이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쌀 농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도시로 모이는 현상을 보였어요. 우리나라는 6.25라는 그 전쟁을 겪으면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화전민이 되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면서 일단은 먹고 사는 게 더 급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맨 처음에 1차 산업 다음에 2차 산업인 특히 옷, 면직물 같은 것을 싸게 생산하면서 그쪽 산업이 발달을 했는데 주로 어디로부터 발달했냐면 부산이나 울산, 대구 이런 쪽으로 산업이 발달하면서 도심지에 핵심 도시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이 망하고 이런 산업이 점차 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로 산업이 넘어가면서 공장이 이전하면서 사람들은 더 비싼 일자리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한 곳에 모이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이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소득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게 돼 있죠. 소위 0.1%의 사람과 나머지 국민들과의 사이가 점점 소득의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스포츠 스타가 그렇게 큰 소득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그렇게 큰 소득이 있었나요? 물론 일반인들보다 소득이 많았지만 그 정도로 소득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소위 상위 0.1%의 사람들의 소득과 다른 나머지 사람들의 소득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이끌기 위해선 더 많은 급여나 더 많은 통화를 줘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중에 통화량이 적었으면 그만큼 통화를 주지 못할 확률이 됐을 텐데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위 상위 0.1%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자 하는 그 도구로는 더 많은 통화를 주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고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상위 0.1%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위 0.1%의 통화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자기 소득보다 과한 지출, 즉 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주택이라던가 이런 것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많아진 통화량 때문에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일어나게 되고요. 동시에 집중도가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 치열해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많은 지출을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더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서울의 특정한 지역에 예전에는 사실 아파트를 누가 찾았나요? 찾지 않았죠. 아파트는 한국 사회의 산업 발전에서 굉장히 독특한 결과물인 것 같아요. 실제로 더 예전에는 땅이 넓은 단독주택을 원했지 아파트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주택은 가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매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정형화된 주거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가격의 평균성도 뛰어나게 되고 매도할 때 굉장히 간편하게 됩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지어지면 사실은 팔고 싶거나 재건축을 해서 더 비싸게 재건축이 왜 되는지 아세요? 재건축은 낡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시고 새로 지으면 거기다가 덧붙여서 가격을 높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건축을 해도 재건축을 사는 사람들이 이익이 쉽지 않게 됐죠. 왜냐? 재건축을 할 때 일반 분양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반 분양이 줄어들면 고스란히 소유자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의 이점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자기가 얼마의 돈을 내고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더 비싸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새는 주택이라는 것이 주거보다는 상품으로서의 호가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건설회사들도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고가의 분양을 하느냐, 인건비가 올라서도 아니에요. 건축 자재비가 올라서도 아닙니다. 물론 올랐지만 그것은 그냥 겁대기를 씌우기 위한 하나의 그 변명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비싸게 지어서 실질적으로는 싸게 짓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들인 것이 아니지만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결국엔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0.1%, 상위 0.1%는 비싸게 사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이 건설업자들의 어떤 정책이기도 하고요. 시행사들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비쌀 필요가 없지만 그것을 누군가 사주기 때문에 또 하나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패닉에 빠집니다. 영원히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고 나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넣어서 사고 나면 유지가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땐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자산은 지금이 가장 싼 것은 맞고요. 문제는 이거에 대한 반대 액션을 사람들이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혼 거부와 출산 거부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 국가는 사실은 저출산과 결혼 거부를 막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변동은 좀 있겠죠. 조금 늘거나 줄거나 하겠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둘까요? 그렇진 않고요. 외국인 이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이민자들에 의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도 아마 계속 외국인들을 들이려 할 겁니다. 현재 외국인들을 공급하는 주 공급처는 아프리카하고 동남아시아, 중동 정도인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은 그 공급도 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구는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할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10년, 20년 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감소는 계속 추세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산 가격은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추세적으로 오를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5년 안에는 또는 뭐 6, 7년 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겠지만 20년, 30년을 뒤로 돌아보면 통화량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병행해서 인구 감소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외국인 이민자들을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다면 자산 가격의 상승은 말 그대로 수도권 핵심지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는 매달 한 1만 명 정도의 인구가 추세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조만간 매달 2만 명, 3만 명씩 늘어날 겁니다. 어느 해에는 4만 명, 5만 명씩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통화량을 아무리 많이 늘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통시킬 인구 자체가 없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통화량을 늘려도 뭐 무슨 특별한 효과가 없겠죠. 통화량을 늘리는 걸로는 더 이상 대책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 이런 현상이 계속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젊은이들은 언제든 자기가 화폐라는 걸 벌기 시작하면 자산으로 바꿔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긴 사이드로는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겠지만 중간중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처럼 급여 자체가 계속 하락하거나 또 하나 통화량을 늘려도 대출을 전혀 안 해주고
일본은 사실 대출을 할 때 직장인이 아니면 대출을 안 해줘요. 그리고 메이저 사업체가 아니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통화량이 늘어도 실제로 시중에 유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전제, 지금의 자산이 100년이나 200년 뒤로 보면 훨씬 싸다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고 언제든지 자신이 필요한 주거용 부동산은 반드시 구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주거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 위험성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산 부동산을 여러분이 죽을 때쯤엔 아무도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꾸 서울로 들어오려는 그 원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안정된 일자리가 없으면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 내가 지방에 사는데 집을 서울에 산다? 그것도 문제고요. 내가 직장이 지방에 있는데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을 그 옆에 사야 되겠죠? 그런데 내 직장밖에 없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못 살 수도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계속 있으니까 내가 살다가 죽어도 누군가는 그 집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인구가 계속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면 지역에 따라서 아무도 다음 세상에 내 집을 사줄 사람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분명히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지금 자산 가격이 가장 싼가에 대해서 제가 보고 공부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